학습 코칭은 다릅니다. 이 공부와 관련된 심리나 환경, 그간 활용한 방법, 이 모든 것들을 두루 살펴야. 안녕하세요. 청소년 고민 해결사 코바디스 1318 코칭 상담 연구소의 최충만 코치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학습 코칭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학원이나 과외와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성적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아서 고민하는 중고등학생이나 그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가운데 이 학습 코칭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전보다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습 코칭이라는 말을 내걸고 있는 교육 서비스 업체들을 살펴보면은 일반 학원이나 과외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곳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 코칭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습 코칭이 도대체 어떤 것이고 일반 학원이나 과외 같은 여타의 교육 서비스와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코칭이라고 하면 운동선수를 도와주는 코치가 하는 일을 떠올리게 되죠. 이 운동 코치가 하는 일의 본질은 운동선수가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학습 코칭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신이 원하는 학업적 성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바로 학습 코칭이죠. 그런데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해서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어서 이 학습 코칭은 일반적인 학교 교육이라든가 학원 교육, 그리고 과외 서비스, 이런 것들과는 다른 관점이나 방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현재 많은 사교육 업체들에서는 공부법을 가르친다거나 학습 계획을 세워주는 게 마치 학습 코칭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공부법 교육이라든가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 이런 게 학습 코칭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학습 코칭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학습 코칭은 그로우 모델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이 그로우 모델이라는 거는 목표 설정, 현실 점검, 대안 전략 수립, 그리고 의지에 기반을 둔 행동, 이렇게 4단계로 이어지는 이 코칭의 가장 일반적인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로우 모델이라는 건 4단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코칭이 갖춰야 될 4가지의 기본 요소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모델에 비추어 봤을 때 학습 코칭은 우선 이 목표 설정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학업적 성과를 거두길 원하는가에 대한 어떤 뚜렷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목표를 정한다는 게 단지 몇 점을 받겠다든가 몇 등급을 받겠다든가 하는 거를 단순하게 정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목표를 설정한다는 거는 학생 스스로가 자율적이고 뚜렷한 동기에 기반을 두고 자기 목표를 정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기에 방점이 찍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단지 몇 점을 받고 싶은지 또는 어떤 대학을 가고 싶은지에 대한 학생의 의사를 확인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도대체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요, 그리고 또 성적이나 진학 목표가 이 학생에게 어떤 점에서 중요한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네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고 성적을 올려야 돼 라는 그런 전제 아래서 가르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왜 공부를 하는가에 대한 성찰도 없이 그냥 수동적으로 공부를 하죠. 학습 코칭은 다릅니다. 도대체 왜 공부를 하는가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답을 말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공부에 대한 태도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 학생이라면 이미 목표를 향해서 절반 이상 나아간 거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학습 코칭의 2단계 또는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거는 이제 현실 점검입니다. 대부분의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들은 학생의 현재 또는 과거 성적에 관심을 기울이죠. 하지만 성적만으로는 학생이 처한 학습 관련 현실을 충분히 파악할 수가 없어요. 현재의 성적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요인들을 가능한 한 모두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다녔던 학원이나 과외를 비롯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학습 경험을 해왔는가, 그리고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 분들이 학습에 끼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그리고 건강의 수준이 어떻고 생활 습관은 어떤가,
시험 불안을 비롯해서 공부에 대해서 느끼는 전반적인 감정이 어떠한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공부와 관련된 심리나 환경, 그간 활용한 방법, 이 모든 것들을 두루 살펴야 비로소 이 학생의 현재 성적에 담긴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법이나 공부량, 뭐 공부 시간 등에 있어서 뭐가 부족한지 잘 모르겠는 그런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성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공부법이 아니라 시험 불안 같은 정서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은 이미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한테 네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라는 식의 엉뚱한 처방을 주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학생은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라는 걸 이제 걱정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한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성적이 더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때로는 이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원이나 과외가 오히려 성적 향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난 어느 중2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강남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베테랑 과외 선생님한테 만 2년간 수학 과외를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학 성적이 계속 60, 70점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가 도대체 어떤 문제들을 틀리는가 보니까 객관식은 거의 다 맞는데 서술형에서 점수를 많이 깎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생의 문제집을 제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좀 이상한 점이 있는 거예요. 서술형 문제를 보니까 풀이는 없이 답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는 어디 있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냥 연습장에 풀고 답만 옮겨 적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외 선생님이 네 서술형 문제풀이를 확인하시는 거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적은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말이야, 너 다음번에는 수학 숙제 해갈 때 이 서술형 답안란에 반드시 이 풀이 과정을 좀 적어봐. 그렇게 이제 제가 권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다시 만났거든요. 근데 이 학생의 문제집을 보니까 약속대로 이제 서술형 문제를 열심히 적었어요. 그런데 풀이를 보니까 이게 엉성하거나 혹은 틀린 부분들이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 과외 선생님은 그 풀이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 듣고 나서 바로 그 학생 어머님한테 과외를 그냥 끊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죠. 자, 이런 식으로 학생의 공부 상황이나 방법,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까지 아주 세밀하게 점검을 해야 이 학생이 도대체 왜 성적이 오르지 않는가 하는 이제 공부 이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학습 코칭의 3단계 또는 이제 세 번째 조건이라고 할 만한 거는 대안 전략의 수립입니다. 현실 점검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하는 거죠. 좋은 공부법을 가르친다든가 훈련시키는 게 대표적인 방법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공부법을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건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공부법을 실제로 적용해서 공부를 해보는 그런 실질적인 훈련이 이루어져야지만 비로소 학생들이 공부법을 자기 걸로 소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공부법을 훈련시키는 것만이 대안 전략의 전부는 아닙니다. 현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훨씬 다양한 대안 전략이 나올 수 있죠. 때로는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이나 과외를 그만두거나 옮기는 게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되기도 하고요. 혹은 이 집을 벗어나서 집 근처에 독서실로 간다든가 하는 식으로 환경을 바꾸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안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 공부 효율이 달라지는 학생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시험 불안이 심한 학생이라면 그런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훈련시키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대안이 될 수도 있죠. 자, 이제 학습 코칭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 마지막 단계 혹은 네 번째 조건이라고 할 만한 건 뭐냐면 의지에 기반을 둔 행동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행동을 설계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학습 계획을 학생과 함께 세우고 그 계획의 실천 여부는 학생에게 맡겨버리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면 학생의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를 궁리를 해야 되고 그런 방법을 가능한 한 총동원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들은 매일매일 자신이 공부한 내용이나 결과를 보여주는 인증샷을 코치에게 보내주기도 하거든요. 또 어떤 학생은 부모님과의 합의하에 상 또는 벌칙을 정할 수도 있죠. 뭐 컴퓨터 게임이나 휴대폰을 어떻게 통제할 건가 하는 이런 부분도 학생하고 상의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합의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이 게임이나 휴대폰이 학습을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장애물이잖아요. 그리고 단지 계획을 세운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실행 여부가 점검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실행 여부에 따라서 대안 전략이나 행동 설계에 계속 변화를 줘야 하는 경우가 당연히 생기죠. 자, 이쯤 되면 학습 코칭이라면 갖춰야 될 조건이 어떤 건지, 그리고 학원이나 과외와는 어떻게 다른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제가 코칭했던 학생의 어머님이 남겨주신 후기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학생은 중학교 2학년 마지막 수학시험에서 47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많이 잃은 상태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수학 실력이 모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시험 불안이 너무 커서 시험을 망친 거였어요. 그래서 학습 코칭 과정에서 이 수학 시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훈련에 비중을 많이 두게 되었죠. 그리고 다른 과목들에 대해서도 공부법을 점검하고 더 좋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이렇게 이제 코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 수학이 47점에서 91점으로 올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만 80점대를 받고 나머지 과목이 모두 90점 이상을 받는 이제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어머님께서도 후기에서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게 관건이었다. 그런데 코칭을 통해 두려움을 이기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각 과목별 학습 목표 전략을 세우고 스케줄을 짜서 목표를 달성하려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학원이나 과외를 활용해서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는 학생, 그리고 학원이나 과외를 아무리 보내봐도 별다른 변화가 생기지 않아서 걱정된다는 부모님, 그런 분들이라면은 이 학습 코칭에 관심을 기울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신청, 그리고 알림 설정 이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혹시 학습 코칭에 대해서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얼마든지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